예,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명물리의 이상근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대화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뉴노멀 시대 물류기업은 사라질까? 근데 아까 우리 여러 정필수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결과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뉴노멀 시대라는데 뭐가 뉴노멀 시대인가? 이 뉴노멀 시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책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가 많이 썼던 부분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은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유통은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걸 크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유망 물류 기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뉴 코로나 시대에 뉴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진짜 사라질 건가 말 건가 이 얘기를 썼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마 공급망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게 이제 유통 부분인데, 유통 부분이나 뭐 이제 신기술 아까 말씀한 유망 물류 기술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삼명물류나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물류의 새로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류가 91년도 정도에 택배가 들어왔는데, 물류 중에서. 그래서 저는 88년도에 이 택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비즈니스에서 나와 있는 우리나라 국내 택배 시장 주도 업체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한진택배 부분, 지금 대한통, 지금은 CJ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CJ 대한통은. 그 다음에 현대물류, 지금은 이제 롯데택배가 됐겠죠. 그 다음에 삼양물류, 요 4개 회사 정도가 처음에 시작했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94년도 이제 진로가 맥주 시장에 진출하면서 별도의 물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삼양물류에 전담시킨 게 우리나라 3PL의 효시라고 꼽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삼자물류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 먼저 도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공동물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자체의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물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업체들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나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뭐 시너지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뭐 창고 보관부터 시작해서 뭐 재고 관리, 그다음 배송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95년도부터 공동 물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이커머스 물류가 일반화됐는데 방향이 2000년도 부분 정도에 이제 이커머스 부분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쪽 물류가 좀 중요해질 부분인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로지스 전용 물류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뭐 WLIS라고 해서 웹베이스의 뭐 로지스틱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요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활성화됐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일찍 시작하면서 크게 활성화를 못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 분야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했던 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레벨을 올릴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뭐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
상품을 샘플로 들고 와서 저희 상품은 어떻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물류업체는 이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안 돼서 결국은 표준화된 어떤 절차나 시스템 부분, 그래서 인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어, 예, 평가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계기는 미국의 월마트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 시스템 부분, 그걸 좀 강화하는 것 같아서 ISO 9001을 그때 2000년도에 저희가 그랬고요. 19,001 환경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본은 업체 이제 후지제록스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환경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은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던 우수 화물 운송업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창고 사업자도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뭐 컨설팅 부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의 뭐 산업부나 아니면 국토부 상인이나 무역협회 부분에서 실시하는 공적인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좀 남들과 다르게 한다. 그걸 모토로 해서 삼자물류에서는 전기전자나 CVS, 편의점이죠. 네, 푸드 쪽하고 공동물류에서는 온라인 커머스 중에서 이커머스, 모바일,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에 관련된 부분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 쪽에서는 직구와 역직구에 대한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제 건데 이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법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처음에 나온 게 2003년도에 IT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벤처 투자가인 맥네미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쳐오면서 저성장, 그다음에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이 이 6.2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서 이 뉴노멀 현상을 지목되면서 널리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다보스 포럼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가 몰려오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부분, 이게 몰려오면서 뉴노멀에 하는 트리거를 당겼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노멀의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가지고 좀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뉴노멀의 키워드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ICT를 비롯한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산업경제 붕괴 부분, 그래서 이건 빅블러 현상에 대한 부분, 이게 상당히 좀 뉴노멀의 기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새롭게 저는 보는 거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세대와 틀리게 지금 MZ세대, 특히 Z세대는 지금 저희하고 유전자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이 유전자가 다른 세대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나 기준을 바꿔놓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지금 현재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점화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부분, 그러니까 요 3가지 부분이 단순하게 결합된 게 아니라 융합돼서 만드는 산업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은 인공지능, AI나 IoT나 빅데이터, VR, AR, 뭐 로봇, 바이오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화두가 이제 디지털 전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IoT나 AI 같은 4차 산업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과 시장의 파괴적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코 전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이니까 10년 후에, 그러니까 2025년까지
기존의 현존 기업의 한 40% 정도가 망할 거다. 그래서 디지털로 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노키아 같은 거대 기업의 몰락 부분이 현실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애플 같은 서비스 혁신 기업이 도약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자라 회장은 창업자는 말씀하시기를 자라의 경쟁자는 이제는 다른 뭐 의류업체들이 아니고 3D 프린터다. 그래서 미래 의류회사는 디자인을 팔 거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넘어서 일단 매장에서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개념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 일본의 도쿄에 있는 킹코스 매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 매장에서 우리 이제 프린터 하듯이 여기 3D 프린터를 같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물리의 적용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봤는데요. AI라는 게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 아마존 부분에 대한 게 AI를 통해서 예측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화장품이나 도전 등과 당일 배송 상품에 적용해서 주문보다 먼저 주문하기 전에 먼저 고객 인근에 물류센터에 갖다 놓고 주문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 이것도 결국 AI 분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다음 이걸 넘어서서 이제 나오는 게 미리 배송인데 미리 배송은 여기는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비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거래는 구매 의사가 있으면은 구매를 결정하고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든 결제하고 배송하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런 과정이 입고되고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물건이 나오면 분명히 살 거야. 그래서 예측해서 먼저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현재 정주영 회장님 쌀 가게 할 때 먼저 쌀이 떨어질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먼저 쌀을 배달해 놓고 나중에 돈을 받은 그런 형태처럼 먼저 배달을 하고 구매 의사가 있으면 사고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바로 거기서 반품을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어서 결정을 해서 결제하고 소비하는 부분. 그래서 먼저 갖다 주는 이런 형태. 이것도 결국은 어떤 예측이 틀려서 반품되는 상품이나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측 비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틀려서 미리 허브에 보내 물건 중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현재는 뭐 할인 판매나 아니면 판촉 부분 행사에서 끼워주기로 식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배송 부분에 대한 건 이것이 없이 바로 반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처리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AI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이제 물리에 적용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물리에 적용한 예는 이제 아마존의 물리 분야의 주요 특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물리 저장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 드론을 이용했을 때 결국은 드론의 벌집 타워라 그래서 이게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이 타워를 만들어서 여기서 드론이 들어가서 물건을 픽업해서 배달하는 이런 형태 이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주선 부분 공중물류센터라 그래서 우주선을 띄워놓고 그 안에 기구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올라가서 드론이 들어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형태. 그 다음에 수중 창고 부분에 대한 거는 호수나 이런 데다가 담궈 놓고 그 다음에 오다가 오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뜨면 그걸 배달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부분에서 충전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전봇대나 가로등 활용 충전하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드론 외에 낙하산 활용한 배송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팩 활용한 배송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기술들이 지금 특허를 취득했고 이걸 현실화시키는 때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경제 붕괴입니다. 그래서 빅플러 현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글루캡이라는 부분은 이게 노인들이 기억력이 감퇴해서 약 먹을 시간을 종종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시간이 됐는데 이 뚜껑을 열지 않았을 때 열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알람뿐만 아니라 이게 뭐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바로 그대면 문자로 보내는 거,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노령화 사회의 기노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병은 누가 만들어야 될 건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 당연히 만들겠죠. 부분. 이거는 뭐 전자기기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뭐 제약회사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제품이기 때문에 IT 회사. 그 다음에 생활용기 제조사, 라겔나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기프트 상품이기 때문에 펜시용품이나 뭐 의료기 전문 업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런 업체들이 서로 요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산업 카테고리 차원에서의 뭐 자동차나 IT 산업이니 건설이니 패션이 가구 같은 이런 산업 분류는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있던 대부분의 산업 정의는 뭐 과거에 특히 뭐 어떤 산업에는 뭐 100년 이상 전에 사용했던 산업 부분의 경계인데 지금은 이미 이 경계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IT를 적극 반영하면서부터 일단 서로의 경계가 완전히 지워지는 그런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인 경쟁의 시대고 동종업계라는 업계 1등이라는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전 부분하고 이제 가구하고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삼성에서 나온 삼성전자 셀프 TV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디지털 플레이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 파느냐 하면 이거는 어냐면 가구점, 고급 가구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건 디자인 자체가 이건 결국은 가구의 의미 부분이라는 건 평소에 TV를 안 켰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구의 하나로 봐서 이건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의 브루겐 스튜디오에서 만든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서 가구하고 어떤 가전의 경계가 사라져서 어떤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사피엔스톤에서 만든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슬랩이라는 건데 요거는 어떻냐면 요 판이 같지만은 요게는 냉각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잔을 차갑게 하는 부분들 이런 특히 이제 포도주 와인 같은 경우 샴페인 같은 경우 갈 때 홈이 있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거. 그 다음에 조리하는 거, 가열하는 거. 그 다음에 조리, 터치센스 충전 같은 거.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까지 가는 멀티 기능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구이면서 가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등의 별도의 가전 제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우리 잘 아는 알바의 마인 회장이 이게 2016년 10월에 얘기했던 부분이 알리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머지않아 전자상거래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으로는 존재하는 커머스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온라인 플랫폼하고 오프라인 매장하고 물류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된 신유통이 뉴노멀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합체가 될 거다. 하나가 될 거다. 이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서 그대로는 오프라인 매장인 이제 허가센성 부분 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매장은 판매 시설이고 그다음에 상품의 전시 그다음에 창고 배달까지 여기서 그래서 3km 내 지역에 30분 내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QR하고 바코드 스마트폰을 찍으면은 다양한 상품의 정보가 제공되고 그다음에 모바일 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면 결제하고 바로 현장에서 포장해서 나갑니다. 이건 아마존의 아마존고 부분도 이제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 그다음에 현금 안 되고 알리페이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안면 인식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의 결제 방식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부분은 여기다 하나 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물류 부분 전에 아마존은 상당 부분 제조 부분, 생활 용품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적인, 그러니까 뭐 면도기나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제조까지 들어갔고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단순한 OEM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조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나 ICT, 결제 부분까지 합체돼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이 알리바바의 업이나 아마존의 업이 유통업이냐, 아니면 물류업이냐, 제조업이냐,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근데 2018년 CES에서 발표했던 이 파레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얘기한 부분에 그랬냐면 도요타 사장이 그때 얘기한 게 CES에 나와서 얘기한 게 도요타는 모빌리티 업체로 바꿔서 자율주행이나 카쉐어링 등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자율주행 컨셉인 이파레트를 보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랩 연구소 부분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레스토랑 부분, 그 다음에 물류 창고 부분이나 물류 운송 트럭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텔 부분, 숙박으로 이렇게 이 페레트 위에 이런 걸 장착해서 새로운 컨셉트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동과 물류,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을 얘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를 뭐 화물차로 볼 거냐, 아니면 승용차로 볼 거냐, 숙박업소로 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경계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 붕괴 부분에 대한 건 2016년도 1월에 파리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우버 때문이죠. 우버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버를 크게 홍보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평상시에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택시와 파업을 하면서 택시와 길거리가 없어지자 평소에 우버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버를 실제로 경험할 그런 기회가 돼 있습니다. 기회를 제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버의 그 편리성 부분에 대한 이게 홍보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택시업계는 이런 우버를 새로운 도전자이기 때문에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지금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본 거 아닙니다. 과거 방식의 서비스하고 미래 방식의 서비스가 충돌한 싸움으로 지금 봤고, 그래서 우버는 기존 택시업체와 렌트카 업체 그리고 택배 업체 부분, 우버이츠를 비롯해서 이래서 그 택배 업체까지 파괴하는 그런 파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아마존이 기존의 유통업체를 파괴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업계를, 그 다음에 애플은 기존의 통신업체,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호텔 업계를 파괴하면서 성장한 그런 파괴적 혁신의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 부분에 대한 건 모빌리티 경제 부분도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분야도 구하고 있죠. 고속도 버스의 밑에 화물칸 부분, 그러니까 짐칸에다가 화물 싣고 다니는 부분.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가면 가서 찾아가야 됐는데 지금 제로데이 택배라 그래가지고 도착하면 바로 이런 택배차들이 바로 운송해서 바로 구해주는 거, 거기까지 배달해 주는 거, 거꾸로 픽업해서 여기다 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하고 승용차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패센저 부분하고 카고 부분에 대한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랩 부분을 대표적인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동남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택시 배달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화됐죠. 택시 부분, 뭐, 도해지 외곽에 아니면 이제 시골 부분의 택시 부분은 승객이 주니까 결국은 택배를 대신 배달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 퇴근할 때 퇴근 배송하는 거, 아마존 프렉스 부분에 대한 거, 일반 사람들이 아마존 상품을 배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민의 커넥터 부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경계 부분에 대한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가용하고 영업용 경계도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 화물차하고 승용차 부분에 대한 경계도 확실하게 무너지는 그런 산업
경제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해서 MZ 세대 부분. 근데 MZ 세대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 보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올해 이제 2022년도 MZ 트렌드 부분을 거기서 발췌했는데, 실제로 이제 86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 Z세대 건데, 실제로 여기 밑에 포 보면은 상당히 좀 틀립니다. 틀리는 게, 일단 세대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야 탑3 부분 보면, 여기 나머지 세대들은 다 어디냐면 86부터 시작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경제 부분에 대한 게 최우선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1위로. 그런데 여기는 경제 부분이 2위로 올라가고 인권과 평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세대별 관심 있는 사회 분야,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부분에서도 여기도 나머지 세대는 다 경제가 제일 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세대는 Z세대는 문화가 제일 위입니다. 심지어 경제는 세 번째 순서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 우리 86세대나 X세대 부분에 대한 건 국가를 볼 때 국가에 대한 태도도 애국심이라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밀레니얼 부분은 어떤 국격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긍심이 됐는데, 이제 Z세대는 하나의 플랫폼을 해서 그걸 딛고 일어나는 어떤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의 목적 같은 경우는 86세대까지는 뭐랬냐면 우리 집단의 성공이나 성장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X세대는 내 행복을 만들기 위한 경쟁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밀레니얼 세대는 삶을 지키기 위한 거. 근데 여기는 나만의 Z세대는 나만의 재능이나 개성을 인정받기 위한 경쟁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 세대가 어떻게 거냐, 세계 아까 유전자가 지금 다른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는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유전자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 없는 세대다. 이게 참 이거 우리가 뉴노멀 시대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개인하고 집단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국적 부분. 아까 애국심 얘기했잖아요. 이거 애국심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국적에 대한 경계 부분도 없어지고, 정상하고 비정상, 그러니까 노말하고 애브노말 부분에 대한 경계도 없어지고, 인간과 비인간, 그 다음에 뭐 동물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거 되겠죠. 그 애완 부분에 애완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경계도 없어지고, 과거 현재, 그 다음에 현실하고 가상 간의 경계를 허물어지는 경계 없는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입니다. 지금 저희 이쪽 86세대나 그 이전 저 같은 세대는 이 어떤 세대냐 하면은, 처음 우리가 PC 부분도 저는 처음 간 게 PC를 군에 입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이 부분 사자기를 그때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그걸 해봤는데,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안고 손에 쥐고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디지털 방식으로, 디지털 우선으로 사용하고 디지털 안에서 일상을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건 멀티플 리스트인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스페셜리스트나 저널리스트가 아닌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소득을 만드는 세대, 이런 세대 부분이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뉴노멀 시대는 이 사람들, 이런 앞으로 이 부분 96년도 이후 지금 사회생활 시작을 했죠 벌써. 이런 사람들이 이거 되는 거, 이 사람들이 이 전체 우리 노멀 부분에 대한 거,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번째, 이게 어떤 면 지금 가장 현실적인데, 코로나19 부분이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수요일 날 거였는데, 수요일 날까지 세계 확진자가 3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550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확진자가 68만 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6,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뒤에 잠깐 이제 공급망 리스크 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가져왔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거, 특히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저희가 본 몇 가지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실제로 2020년 2월 초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만 있다. 근데 미국 같은 백악관에서 이때 벌써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이제 확진자들이 생기고 이랬던 것 같은데, 2월 달에 벌써 백악관에서는 야, 이거 그 공급망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특히 중국 부분에 대한 부분. 그걸 했는데 실제로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단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2020년 2월 초에 나왔던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출근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에 공장 출근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폐쇄되는 부분들. 두 번째 국경 폐쇄되는 거. 그래서 저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키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요거를 물류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베트남은 확진자가 없었고 정상거였는데, 그중에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부품이 일부 있었는데, 이 국경이 폐쇄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못 갔습니다.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조달이 안 돼서 베트남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폐쇄 부분에 대한 거.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는 뭐 전 세계로 이제 국경 폐쇄가 그랬죠. 확산됐죠. 그 다음에 신규 주문 감소하고 주문 단절로 판매가 막히는 경우. 그래서 상반기 자동차 생산이 뭐 20% 감소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로 다른 부분보다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 의류업체가 미국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하는 부분에 대한 게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면서 그랬던 부분들, 생산을 생산하고도 산정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장 폐쇄 원인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나 의료기기, 식량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 수출 못하게 했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 저희는 우려했을 때가 식량 문제를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밀하고 쌀 부분, 초기 단계는 3월, 4월, 5월 정도는 이게 조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 금수,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쪽에 금수가 있었는데, 이게 빨리 풀리면서 여기 식량 위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랬죠. 반도체, 재작년에 2019년도에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거, 우리나라 수출 금지한 거, 그 다음에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거, 수출 규제하는 거, 이런 부분들 각국에서. 그 다음에 물류망 단절 부분은 각국의 국경 폐쇄 부분 때문에 못 간 거, 그 다음에 항공기업 선박의 운행 중단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출근 금지 인정에 따라서 공항이나 항만의 조업 중단 부분, 그 다음에 선원 교대에 대한 자가격리나 입국 금지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물류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절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 부분에 대한 거는, 코로나19는 소득 순환 과정의 수요나 생산이나 공급이나 판매나 물류나 금융 전 분야에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에서 2000년도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 다 조업 중지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유사, 호텔, 그다음에 중소업체들은 그건 상당히 많았죠. 그다음에 이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게 한쪽이 아니라 전 분야의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지금 보면은 공급망 단절에 관련된 부분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급망 단절에 대한 사례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한번 정리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자연재해나 감염병, 전쟁, 국가 간의 갈등, 기업 도산 등이 공급망 단절과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과거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이제 실제로 빈도는 낮지만 생산 중단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초래하는 이런 공급망 관리는 상당히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소수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 뒤에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단절과 붕괴 부분에 대한 건 스페인 독감 부분이 가장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5천만 명, 어떤 통계는 5천만 명 있는데 어떤 통계는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보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 부분에 대한 건 1918년 3월 4일 날 그랬는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귀국하는 미군 병사에 의해서 확산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1차 대전, 세계대전에서 한 900만 명 정도 죽었는데, 스페인 독감에서 5천만 명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않았죠. 1918년에 우리나라 조선 인구가 1750만 가구였는데, 740만 환자 발생이 되고 14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금이랑 아까 거의 상대할 수 없는 정도. 지금 한 500만 명 조금 더 죽은 전 세계로 했는데, 지금 5천만 명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천 명 정도 됐는데 14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 독감에 걸렸는데 나중에 완치되셨는데, 이렇게 파괴적으로 그랬었죠. 이 부분. 그 있었고, 그 다음에 공만 전에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리스크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잘 대처한 거하고 잘못 대처한 두 가지 사례가 동시에 발생된 게 결국은 2000년대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버 필립스의 마이크로칩 생산 공장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화재를 위해서 두 회사의 문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재가 발생된 날 10분 정도 있다가 이게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가동이 중단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연기하고 그름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 4개 중에 2개가 기능이 마비되면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생산 물량의 40%를 납품받을 예정이던 노키아와 에릭슨은 비상에 걸렸는데, 두 회사의 대처는 완전히 정반대로 보였는데, 노키아 같은 경우는 바로 유기대응팀이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필립스랑 해서 대체물 협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체 부품이 어디 있는지 물색하고 공급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공장 생산 제품을 필립스에 협상해서 일부 가졌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최소화되면서 2010년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결국은 그 MS를 3% 늘려서 30% 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엘릭슨 부분에 대한 거는 곧 복구될 거라는 막연한 설명만 듣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만에 휴대폰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10년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 여기서 가져간 3%가 줄어들면서 9% 정도로 떨어졌고, 그의 손실만 23억 4천만 달러 정도에서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결정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 똑같은 화재 사건 하나의 대응이 두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호쿠 지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도호쿠 지진이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처음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쓰나미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그랬는데, 이 부품 부분에 대한 핵심 부품 생산 거점이 이제 파괴되면서 일본 내 전장 업체들이 상당히 그걸 받았고, 처음에 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생산 중단이 됐고, 두 번째 요 부분 피해 지역 내 반도체 업체 생산에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파급이 일어나서 뭐 보시나 델파이 같은 주요 해외 주요 전장 업체도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북미, 유럽 왜 GM이나 포드, BMW, 피아트 같은 이런 완성차 공장의 생산에도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이 글로벌 부분에 여기에 단순하게 일본의 한 지역에서 이런 공급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산 차질이 전 세계 공급망까지도 상당히 뒤흔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봐야 될 게 2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2010년도에 구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두 회사들, 이거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요 부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공급선을 자별화시키면서 해당 지역 내에 공장에 한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바로 이제 복구됐고요.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일본 내 26개 공장 모두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공급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24개 공장을 분할 생산해서 부분에서 집중 생산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 공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중단되면서 26개 공장 모두가 가동이 중단되고 재가동 시간도 가장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생산해서 얘기할 때 TPS, 조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요게, 그 다음에 GT에 관련된, 저스트 인 타임에 관련된 부분, 낭비 없는 완벽한 뭐, 동기, 예? 동기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에, 그, 어떤 다시 생각할 부분이 됐는데,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한번 봤어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재고,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나마 가동 부분, 3월, 4월, 5월 가동률이 가장 높은 데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롯해서 한국 겁니다. 한 68% 정도 가동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가동률 높은 데가 일본의 도요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두 번, 그건 이제 실수라 그러나, 실패를 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공급망.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2019년 7월에 있었던 이제,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 부분이 하나 또 공급망 공개나 단절 사례가 이제 있는데 이 부분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세계 부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세계 부품이 그랬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가 일어나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 이어지는 이 가치사들 이 붕괴되는 그런 우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고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 요 부분 여기서 볼 게 다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비록 세계 회사에서 만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LG 하이닉스 부분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상당 부분 다시 일본의 하나솔이나 도시바 같은 부분으로 다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여기가 그거 됐을 때 반도체 제대로 공급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상당히 좀 일본 부분에 대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무료 사항을 넘겼는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때 요 7월 달 이거 7월 1일 7월 초에 제가 어느 전문적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건가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쓸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 부분에 대한 게 충분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했는데 저는 세 가지 근거로 그걸 했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나 LG 하이닉스의 정보력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웬만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뺨치는 이런 정보력을 가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사태, 수출 금지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감지했고 대비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의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체제, BSM이죠. 이 부분을 갖춘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I는 대규모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되는데 이게 2011년도에 아까 말한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삼성 SDI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공급망을 정상화시키는데 24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때 여기에 그 전에 2009년도 8월에 뭘 받았냐면 영국의 표준협회에서 BS 25,999라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갑작스러운 뭐 사고나 사건 대비해서 아니면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생산 활동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보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된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의 SCM 수준입니다. 이거는 역량 순위에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그때 당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런 우수한 SCM 능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떤 면으로 대비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지만은 일정 부분 바로 우리가 중단할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대비가 됐을 거라고 좀 그랬었고 이 부분을 발표했었는데 일단 실제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그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제가 산업부나 다른 기타 부처에서 부를 때 상당히 좀 많이 거래해 봤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게 잘 넘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 단절이나 붕괴 사례는 결국은 수혜주문화 사태 최근에, 그 다음에 물류대란, 요소수 대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다음에 저 코로나19 나오고 계속 나온 부분에서 우리가 그 공급망 내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탄력적 공급망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공급망 설계하고 스트레스 시험,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망이 단절됐을 때 어떤 우회나 이런 경로를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 그 공급망 설계 부분하고 스트레스 실험, 그다음 BCP 아까 그 했던 요 세 가지 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공급망에 관련된 통합된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드는 걸로 지금 그 돼서 지금 올해 작년 초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 지금 현재는 이제 수혜주문화 사태는 이제 일찍 끝났으니까 별 거였는데, 그래서 상당 부분 피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물류대란, 미국 중심에 이것도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부분보다 인력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턴오버 부분에 대한 거, 하역 인력의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그 실업 부분, 자발적 그 퇴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거의 뭐 400만 이상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500만 정도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게 공급이 안 되고 이참에 코로나 참에 좀 쉬겠다. 그러면서 밑에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상향으로 좋은 일자리로 자꾸 옮겨지면서 점점 이게 없어지는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소수대란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공급망 단절이나 붕괴 사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공급망 전망 부분에 대한 건 제조업은 저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탄력적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국 내 복귀하는, 그 다음에 그 유턴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리쇼링이죠. 그 다음에 물류 네트워크의 재배치 현상이 돌입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인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연 생산 시스템 부분에 대한 거, 요 활성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소형 개인 맡김 생산하고 공유 공장이나 무공장 제조 기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응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좀 자세하게 뒤에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요거는 뭐 시간상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공급망 부분에 대한 거, 위드 코로나19의 공급망 전망은 첫 번째는 탄력적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물류 관리의 3대 전략을 하면 집중 생산하는 거.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입지에서 간다. 저비용이라는 게 결국 인건비 부분하고 자원 부분이죠. 원자재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프랭글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2개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를 다 하는 거, 공급하는 그런 형태처럼 집중 생산하는 부분이었고, 재고를 집중화시키는 거, 지역시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물류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재고를 뭐 유럽이면 한 군데, 암스테르담이면 암스테르담 중심의 한 군데, 뭐 북미의 한 군데, 뭐 남미의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재고를 집중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지연 전략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국가나 지역별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완제품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대표적인 경우 PC 같은 거겠죠. PC에 되는 거, 윈도우나 이런 것들을 뭐 암스테르담 공장에서 영어권에 나가는 건 영어. 그 다음에 뭐 불란서권에 가는 거는 불란서. 그 전에 과거의 부분은 우리가 따로따로 생산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걸 이쪽에서 완제품을 지원화시키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화 전의 비용 구조 부분에 대한 건 그런 것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상당히 좀 노동비가 좀 줄었고 원자재 비도 상당히 줄었는데, 대신에 관세나 물류 비용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익도 증가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탄력적 공급망 관리를 하게 된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일어난 다음에 초기 단계에 차이나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상당히 스탑되고 그러면서, 일단은
기업은 차이나 플러스 1이 아니라 차이나 플러스 2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정도 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면서 그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여기 어디냐? 그래서 크게 미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는 멕시코 부분. 장점은 북미하고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이 있는데 다만 정치 부패하고 마약 문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인도 부분의 시장을 하나 봤는데 세계 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점은 4개 계급 사회와 부의 편중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세안 부분을 봤는데 아세안은 경제 부분에 열려 있는 반면에 낙후된 산업 기반 부분에서 어디를 가져갈지 각 그 회사나 아니면 국가의 부분에 공급망 전체 부분 그거랑 같이 이거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차이나 플러스 1 내지는 2 정도로 가져갈 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부분이 일어나고 그거를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전략적 부분 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재편될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중간에 끼어 있는 중간재 공급 부분인데, 그 월스트저널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재작년 2020년도 대구 사태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중간재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뭐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중간재 수출이 그 68.7% 정도 되니까 상당 부분 뭐 3분의 2 정도가 중간재죠. 그래서 중국에 생산해서 중국 자체에 소비되는 거 있는 거 하면 나머지 미국이나 EU나 유럽, 일본으로 수출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잘 그거 되면서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중국의 공급망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쇼링의 가속화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좀 우리가 크게 볼 게 뭐였냐면 실제로 2019년도 이제 202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랬던 거야.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에서는 별로 그 중국 정도의 지역에 그 국한된 그런 질병으로 봤는데 전염병으로 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 마스크와 관련된 거는 자기 필요한 마스크의 한 1.2% 정도밖에 비춰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컸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이거 20년도 2월 23일 날 이제 폭스 비즈니스 출연 피터 나발로 미국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죠. 이 사람이 그랬던 게 뭐였냐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올리는 한편 재난 사태 땐 리스크를 키우는 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랬어요. 그래서 6.2 때는 동맹도 없다. 공급망을 다시 미국 내로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일어났는데 4월 달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마스크와 의료기기가 다급해지는 세태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2% 정도밖에 못 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중국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리는 뭐였냐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기나 보호장비 등의 저품질이나 불량 제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해외 수출 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러면서 어떤 그게냐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도 포함해서 중국 내에 있는 이런 3M이나 OS 앤드마이어나 퍼켄 엘버나 G 같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런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진단지기 같은 것을 수출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다급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중내 창고에 쌓이는 이런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기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입수한 미국 공부 보고서에는 뭐 코로나 진단 키트가 140만 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뭐 상하이 당국은 결국은 뭐 수렴에 생산되는 N95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고 중앙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보하고. 근데 이게 참 중국에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중앙 정부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하고 이게 서로 밀고 서로 책임 넘기고 가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실제로 못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상당 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미국의 공급망 재구축 그 풀어나가고 상당 부분 영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월 달에 이때는 2월 23일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사망자 한 명도 안 나왔을 텐데 이때 그런데 실제로 발생된 게 한 2달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역 안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이제 보건이나 의료 방역 부분이나 일용 소비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다. 미국 국토 내로 들어와라. 각도 미국뿐만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생산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연계성이 적은데 생산 비용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생필품 부분에 대한 거 그걸 국가 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유턴시키는 거, 리쇼링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우리 요소수 관계 관련도 마찬가지죠. 비용이 워낙 한국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중국 생산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의 재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재고를 어디다 두냐가 이게 그런데 단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그거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 사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 생산이 대부분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요 부품 하나 때문에 많이 된 거는 이 부분 트럭 공장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 부분 긴 시간 부분들 여기 보름 정도 지금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게 좀 볼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기다 놓을 거냐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갖다 놓을 거냐. 그래서 재고의 재배치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부분, 중간 핵심 부분인 OLED 같은 거, D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각부에서도 이 부분을 생산하는 걸 어디로 가져와 있을 거냐. 자기네 나라로 이제 끌고 가서 거기다 비추하겠다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생산 거점 부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재고 부분, 우리가 생산된 재고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스트 인타임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죠. 생산돼서 중간 거 없이 바로바로 이제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에 과다 재고일지라도 안전망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다 재고를 가져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재고의 정책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번째 부분에 대한 무인 스마트 팩토리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뭐 전자회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되는데 뭐 500억 정도의 생산 차질이 일어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이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없는 무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게 생산 근무 인력도 확 줄일 수 있고 공정 시간도 줄이고 분량도 줄이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당장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인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 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 생산 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여기에 생산 라인에 뭐 포드는 G헬스케어하고 3M 손잡고 그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명령이 나왔죠.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 국가물자 생산법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토레이 첨단 부분에서 기저귀 소재 생산단을 개조해서 그다음에 마스크 소재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유연 생산 부분에 대한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뭐 고급 소형차 부분하고 이제 우리 소형차 부분하고 이거를 전환해서 일정 기간은 뭐 대형차를 만들다가 아니면 소형차로 전환하고 이렇게 시프트제로의 생산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업종을 넘어서 자동차가 아니라 결국은 기저귀 공장에서 뭐 마스크
부직포를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부분들,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마스크나 뭐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거,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 이런 걸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대는 거, 업종을 달리하는 이런 유연 생산 시스템까지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물류는 어떻게 변할 건가? 그래서 요거 부분 첫 번째 이제 큰 변화는 그 산업 경계가 파괴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물류업체가 합체되고 제조하고 서비스하고 금융, 핀테크하고 해서 어떤 플랫폼이 기업으로 전환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자체가 처음부터 자체 배상을 했던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계기가 됐던 게 2014년도 크리스마스 피크 시즌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주문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실제로 발송을 했는데 실제로 배송단에서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택배 뭐 대란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부분에서 주요했던 게 UPS하고 페덱스하고 USPS 미국 우체국이 주로 배송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 14년도 크리스마스 시즌 물건을 늦게 받은 사람은 1월 말 다음에 2015년도 1월 말까지 배송이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로 완전히 그 기능을 못했 뿐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판단한 거는 아마존은 페덱스나 UPS나 USPS 서비스는 원하는 비용하고 서비스로 라스마일 딜리버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급해야 되겠다. 그 가장 강한 게 고객은 저녁이나 새벽 배송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송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은 서비스가 불가한 그런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물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인 팡,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지금은 회사 이름 바꿨죠.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뭐 애플,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물류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개 바이두, 알리바바, 팀센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기업들이 이 플랫폼 기업이 점차 물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아마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아마존 부분에 대한 거 이미 아마존이 미국의 최고 큰 이제 최대 물류 기업으로 이제 전환됐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플랫폼 장은 뭐 프라임 헤어스 부분 지금 1억 명을 훨씬 더 해서 2억 명 가까이 거되는 건데 140 지금 그에 대해서 119불 거돼갖고 뭐 거되는 거 뭐 20조 이상 지금 현재 예치되는 거 물류비로 예치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창고 부분에 대한 것도 뭐냐면, 아마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P&G나 이런 회사들의 창고를 대신 이제, 거대하고 이용해서 이제 배달하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체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벤더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요 부분. 그 다음에 쉬핑 위드 아마존이라고 해서 실제로 물류 배송 부분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물건을 여기서 배달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배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트러킹이나 오션이나 에어 부분을 레이저화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 부분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뭐 차이나우라는 회사 이거는 아까 아마존이랑 좀 틀리게 여기는 이 회사 투자 부분, 그러니까 지분을 51% 가진 차이나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는 택배 회사들도 한 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창고 업체까지 다 모아서 가면서 이 물류 세력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 부분에 대한 거는 그죠. 이런 스타트업들이 각기 이 페덱스 서비스를 잘잘하게 나누죠. 이런 배송조회나 계정관리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나눠서 지금 각각이 맡아서 가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물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토탈 플랫폼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도 이제 택배를 기본으로 깔고 지금 그다음 물류를 기본으로 깔고 지금 새로운 물류 세력으로 해서 택배 시장에 진출하고 특히 이제 주특기 플랫폼인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택배 면을 취득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아마존 스타일의 이제 shipping 부분, 그러니까 배달 부분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 아마존 FBA라고 풀피먼트 바이 아마존 그래서 요 비슷한 서비스를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류 업체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이제 시장 독과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이 강력한 이제 물량 부분, 물량 베이스 부분 다음에 투자 자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이 어떤 그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그때까지는 상당 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걸 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뉴노멀 시대의 물류 부분 이게 건데 저는 이슈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 파괴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경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조나 유통나 물류 서비스 업종의 구분이 다시 검토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와 교통의 경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차원에서 뭐 택시에서 이제 일반 택배나 소화물 배송이 일어나고 콜벤에서 결국은 사람 승객을 태우는 이런 경계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영업용에 대한 경계 파괴, 그 다음 퀵서브나 플렉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일반인 배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쿠팡 플렉서나 뭐 배민의 커넥트, 소카 핸들러 같은 이런 일반인 배송 부분, 그 다음에 모빌리티 경계 부분에도 화물차, 승용차, 이륜차, 전동 킥보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된다. 특히 전기차가 나오면 엔진룸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 배송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세계 경제를 계속 위협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나서 이제 위기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19가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코로나와 또 다른 같이 지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새로운 전쟁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의 단절이나 붕괴 예방 방안이 있어야 되고 공급망이 단절됐을 때 대체하거나 우회하거나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소재나 부품의 장비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랜트 3도 어느 공급망에 막혔을 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대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산업별로 해서도 뭐 반도체, 전기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요소수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별로 대륙이나 국가, 도시별로, 포트별로 결국은 이 공급망 대체 우회 복구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거는 실제로 흐름 자체에 배달 선진에 관련된 거, 모든 모빌리티 부분,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나 샛별, 번쩍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국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부분에 대한 거, 선진화에 대한 부분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관 서비스에 대한 것도 택배 보관함이나 생활용 공유 창고, 그러니까 셀프 스토리지나 뭐 트렁크룸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게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랫폼과 대기업, 그다음 자국적 기업 같은 대형업체하고 균형을 이룰 뭐 공공물류나 공동물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중소형 업체들, 소상공인까지도 포함된 거겠죠. 그다음에 가장 요즘 많이 되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을 지원하는 물류 시스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물류기업이 사라질 건가? 이제 아까 있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업체들은 물류를 물류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보고 물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될 물류 행위를 물류나 택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결국 고객 접촉의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회의에서 이제 그 아까 그런 업체들이 와서 같이 하는데 뭐 택배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택배 서비스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택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냐면 저희는 고객 부분,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말단 서비스, 라스마일에.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지 어떤 걸 업의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류 산업 자체는
물류만 하는 산업이겠죠. 물류 고유의 산업 자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가 없는 제조나 유통산업은 산업과 우리 생활 자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물류는 별도 산업이 아니라 제조나 유통 등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각 산업을 관통하는 중요 핵심 요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